저 와이즈 커머스 정원식이라고 그러고요. 저희가 이번 세션에서는 그 해외 배송이랑 실제적으로 이제 스토어를 오픈한 이후에 운영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전 세션에서 이제 스토어 구축 그리고 결제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설명을 좀 들으셨을 텐데 저희 세션에서는 이제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스토어도 구축을 하고 결제도 붙였어.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도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쇼핑몰 운영 이제 많이들 해보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되게 잘 아시는데, 그런데 해외 쪽은 어떻게 뭐가 다를지 사실 좀 막막한 게 있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조금 좀 익숙한 이제 국내 운영하는 방식이랑 해외 운영하는 방식이랑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 뭐가 많죠. 그러니까 사실 구분해서 하나씩, 그러니까 되게 막막함을 하나씩 이제 리스트업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거를 이제 준비를 해야지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해서 보시게 되면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점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배송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그 상품 정보를 운영하는데 필수 정보, 그리고 뭐 제일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또 통관 정보. 그런 이제 해외 쪽으로 상품을 전에는 컨테이너에 실어서 관세사 통해서 이제 수출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온라인 판매에도 사실은 비슷한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게 뭐 그냥 박스로 담아서 쇼핑몰에서 판매된 내용들을 그냥 옷박스에 담아서 그냥 우편으로 보내면은 그게 그 수출, 보통 이제 컨테이너 한 대가 나가는 거랑 같은 절차를 통해서 나가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박스 한 개도 수출 한 건이고요. 컨테이너 한 개 나가는 거랑 똑같이 내가 뭐 미국에 있는 소비자한테 주문이 하나 들어와서 그거를 박스에 담아서 보내는 것도 수출 한 건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한 박스 나가는 거에서도 똑같이 관부가세, 통관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컨테이너에 그 항구에서 이거를 열어서 검사를 하고 뭐 이런 과정이 비행기에 실려서 도착 국가에 내리면은 그냥 엑스레이로 그런 부분들을 검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간소화는 돼 있지만 수출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출이기 때문에 이제 관부가세 환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나중에 또 이제 그 세무 관련해서도 얘기를 들으시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도 다 똑같이 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 이게 수출 신고를 해서 수출 실질적으로 인정을 받으시게 되면은 뭐 그런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똑같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일단은 요 내용들을 전체 좀 항목이 많기는 한데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지 되는 몇 가지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요 해외로 판매를 했을 때 배송되는 절차가 어떻게 되지? 이게 조금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아니시면은 사실은 이게 뭐 그냥 뭐 바다 건너 아니면 뭐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서 고객, 진짜 내가 가보지도 못한 나라에 고객 집 앞에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배송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한번 드리게 될 텐데, 먼저 해외 배송을 이제 보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보내신다고 그러면은 그 배송사의 집하지까지는 보통은 보내세요. 그거를 픽업을 해주시는 데들도 있으세요. 배송사에 따라서.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UPS나 DHL이나 뭐 이런 데들은 그 물류창고까지 와서 픽업을 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배송사들은 그 배송사에서 지정하는 집하지까지는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물건들을 그쪽에서 다 집하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배송사의 창고에 물건들이, 해외로 나갈 물건들이 이제 다 쌓이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물건들이 다 쌓이면은 그 배송사에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그 목록을 만들어요. 여기에 비행기에 실을 목록들. 그래서 요걸 만들고 그 목록을 만들 때 어떤 물건들이 어디로 나가는지, 그리고 누가 보내는지,
뭐 이런 이제 서류들을 꾸미게 되고 그 내용으로 수출 신고를 진행을 하게 돼요. 수출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걸 그냥 적하 목록이라고 그래서 그 목록을 그냥 그 수출 신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관세청에 제출을 해야 돼요. 이런 물건이 해외로 나간다. 이거는 뭐 그 해외 여행 가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항에 가시면은 내가 해외에 나갈 때 그 지문 찍고 나가시잖아요. 여권 보여주고. 내가 해외에 나간다 아니면 한국에서 어떤 물건이 나가는 것도 한국 그 관세청에 보고를 하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한국에서는 비행기를 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비행기에 이런 물건들이 다 실리게 되는데 이것도 그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나 아니면은 뭐 그런 뭐 캐세이 퍼시픽이나 이런 이제 항공사들의 이제 승객도 태우지만 화물을 또 싣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걸 뭐 차터라고 그러는데 내가 요 항공기에 이 어느 정도 구간 그러니까 그 용량을 요거를 그 용량별로 그냥 팔아요. 물류사에. 그러면은 물류사에서는 이거를 다 채우던 못 채우던 어쨌거나 나는 요 공간을 확보를 하는 거거든요. 여행사에서 하는 것처럼 그 이제 항공기의 공간을 이제 그 임대를 하고 그러면은 요 배송사에서는 그 공간에 이제 싣게 되죠. 근데 요거 실을 때도 규격 그 박스가 있어요. 그 물류사에서 이거 공간에 최대한 많이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박스를 그냥 막 실는 게 아니라 그 단위 포장하는 박스가 있고요. 그게 컨테이너까지는 아니더라도 팔레트 보통 이제 1m 1m 팔레트로 싣기는 되는데 그 사이즈를 넘어가면은 이제 오버차지가 발생을 하죠. 보통은. 그래서 이제 그 발송을 하실 때 부피가 크면은 오버차지를 내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 규격에 맞춰서 항공기에 싣고 이게 이제 그 국가로 가죠. 해당 국가로 가서 예를 들어서 이 항공기는 미국으로 가는 거야. 이 항공기는 어디 뭐 대만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 국가로 가게 되고 그 국가에서 이제 도착을 하면은 그 통관 인보이스. 그러니까 좀 아까 그 한국에서 출발할 때 꾸민 그 서류 말고 그거랑 비슷한 목적의 이제 도착 국가에 내는 서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한국에서 들어왔고 어떤 물건이야 라는 거를 그 도착 국가의 세관에 신고를 하게 돼요. 그게 이제 통관 인보이스인데 그거 기준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공항에 JFK에 내렸는데 여기 요 박스에 어떤 물건들이 얼만큼 실려 있어 라는 거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고 그거 기준으로 이제 미국 세관이 상품을 그 패키지를 검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씩 다 까보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데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엑셀에는 다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신고를 한 거가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인데 뭐 기계류 같이 보이는 거가 들어있어. 이런 거는 일단 체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화장품인데 여기에 뭐 다른 게 보이는 뭐 총같이 생긴 거가 들어있어. 아니면은 요즘에 뭐 미국에서 펜타닐 뭐 이런 거 우편으로 들어온다고 검색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유의 위험 물질들 일단은 이상한 것들은 다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고 그게 이제 누가 하느냐 이거를 그러면 누군가는 그 미국 그 세관에 이 목록을 내야지 되고 미국 세관에 그 엑셀을 통과를 하는데 그 시설에 갖다 줘야지 되잖아요. 통관 대행 업체가 국가별로 따로 있습니다. 보통은. 그게 UPS나 페덱스나 뭐 이런 이제 글로벌 회사들은 그 부분을 직접 이제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중소규모 이제 그 배송사들은 현지에 있는 통관 대행 업체를 쓰세요. 그래서 그 통관 대행 업체가 이제 세관 신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세관을 통과를 하게 되면 문제 없이 그 부분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현지 배송이 라스트 마일 배송이 시작이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현지 배송사들이 배송을 이제 고객 집 앞까지 배송을 하게 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특성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라스트 마일까지 미국 UPS, 미국 DHL 뭐 이런 이제 라스트 마일 그 배송까지도
다 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 결국에 이제 고객이 받아보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복잡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복잡하다기보다는 조금 생소하기는 한데, 요거 조금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조금 편한 부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직구는 많이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알리에서 뭐를 주문을 하셨으면은 결국에는 보통은 한국 택배사가 가져다 주잖아요. CJ가. 그러면은 라스트 마일은 CJ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라벨이 CJ 라벨이 아닌 경우가 많죠. CJ 라벨이 아니라 현지에서 뭐 중국어로 된 이상한 뭐 아니면 영문으로 된 주소가 붙어 있는 라벨이 있기도 하고, 이게 중국에서는 배송 접수를 하면은 중국 어떤 특정 배송사가 그 라벨을 붙여준 거고, 그 배송사는 요 CJ랑 연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알리에서도 비싼 거 사시면은 전화 오죠. 그거 내라고, 그 관부가세 내라고. 그것도 그 중간에 이제 그 알리익스프레스랑 계약된 통관 업체가 통관 진행하기 전에 세관 신고를 한 거고, 그걸로 이제 그 관부가세 내라고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물건을 보내셨을 때 전화번호를 안 적으셨거나 아니면은 뭐 그 고객 컨택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현지 통관 업체가 그 고객하고 연락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세관이 계속 떠 있을 거예요. 통관이 안 되고. 그래서 해외로 보내실 때는 이런 이제 고객 정보들 조금 정확하게 받으시는 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보면은 현지 그 주소 체계가 익숙하지가 않은 데들이 많아요. 한국 주소 체계랑은 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시, 군, 구, 우편번호, 포맷 뭐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게 관리를 하시는 거가 필요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근데 요즘에 AI가 잘 돼 있어서 이 주소 맞아?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검증해 보셔도 되고, 우편번호 체계가 이게 맞는지, 전화번호 포맷이 이게 맞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 요즘에는 그래도 뭐 AI 검색 한 번만 해보시면은 바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통관 관부가세, 요게 조금 이제 국내 운영하시는 거랑은 또 조금 많이 다른 부분이고, 요 부분 그 관부가세 이슈 때문에 조금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이들 있으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배송비는 발송하시기 전에 킬로그램당 얼마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가이드가 가능한데, 그런데 이게 도착 국가에서 관부가세를 나왔다고 이거를 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가 나올까요? 이거를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배송사라든지 이런 데서 정확하게 발송 전에 가이드를 드리기도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배송비는 배송사에서 받는 건데 관부가세는 그 도착 국가의 관세청에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착을 해봐야지 알아요. 정확하게는. 그게 나는 이게 뭐 한 관부가세가 뭐 한 20불 나올 것 같아 라고 보냈는데, 그리고 그렇게 내가 알아본 걸로는, 그리고 내가 가이드 받은 걸로는 그 정도였는데, 근데 뭐 안 나올 수도 있고 20불이 아니라 뭐 한 40불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조금 개런티가 될 수 없는 금액이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리스크가 있으세요. 그런데 보통 이제 브랜드들이 이제 경험치로 이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의 우리 품목이 어느 국가로 갈 때는 관부가세가 어느 정도야라는 거에 대한 거는 이제 경험치로 보통은 알고 가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부가세 조금 리스크라고 보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서 이제 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으실 텐데, 이거 뭐 아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고, DAP 아니면은 DDP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게 무역 용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DAP는 Delivered at Place라고 하고, 전에는 DDU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게 DDU라는 뭐 같은 단어인데, 같은 용어인데, 전에는 DDU라고 썼는데 요즘에는 DAP라고 쓰신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DP 이거는 요것도 요 DAP, DDP 요것도 다 이제 그 무역 용어인데, 이제 관부가세를 누가 내느냐라는 걸로 심플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DDP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관세는 내가 낼게. 그러니까 셀러가 낼게. DAP 같은 경우에는 관세 나오면 네가 내. 그러니까 그 구매자가 네가 내세요. 난 모르겠고 관부가세가 얼마가 나오든지 네가 내세요. 그리고 DDP 이거 끝에가 paid잖아요. 관세를 낸 겁니다. 그래서 관부가세가 나오면은 내가 낼게. 그 셀러가 요런 옵션으로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되세요. 그게 그 장단점이 있죠. 그러니까는 관부가세를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는 모르겠고 난 얼마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 바이어가 알아서 하세요가 편하죠. 그런데 구매자 입장에서는 나 모르겠어. 그러니까는 그 갑자기 나는 10불짜리 샀는데 관세 내라고 관세 뭐 한 20불 내라고 전화가 왔어요. 나 그거 안 살래요. 그러면은 되게 난감한 상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착 국가까지 도착을 해서 세관까지 갔는데 거기서 구매자가 수취 거부를 하거나 구매 거부를 하면 이거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 최근에는 전에는 그 DAP 그러니까 그 바이어가 내라고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DDP 옵션을 이제 많이 진행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그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가 그러면 관부가세 안 나오게 인보이스를 언더밸류를 써서 이거 원래는 100불짜리인데 이거 100불로 보내면은 100불로 신고를 하면은 관부가세가 나오니까 이거 기프트로 보내면은 관부가세 안 나오지 않나요? 아니면은 이거 샘플로 보내는 건데 저 돈 안 받고 보내는 건데 그런 경우에도 관부가세를 내야지 돼요? 라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내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그게 한국에서 뭔가를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뭔가 외국에서 직구를 하실 때 또 똑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직구를 할 건데 나 이거 너무 비싼데 조금 이제 그 인보이스 금액을 줄여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랑 똑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원래 그렇게 하셔도 해주는 셀러도 있고 안 되는 셀러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줄여서 이제 언더밸류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관세청 입장에서는 그 적정 가격이란 게 있어요. 그 요 상품에 대한 밸류가 이게 이상하게 너무 낮다든지 무료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뭐 관부가세를 면제를 해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 가격을 이제 샘플이나 기프트로 이제 보내신다고 하더라도 적정 가격은 그 신고를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별로 조금 그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은 북미 최근에 이제 미국은 진짜 혼돈의 카오스죠. 관세가 뭐 보편 관세가 몇 프로니 이게 뭐 없어졌다는데 아닌데 또 다시 또 뭐 붙었다든지 지금 사실상 혼돈의 카오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품목 관세랑 보편 관세랑 뭐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되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사실 미국 통관하는 경우에 관부가세 관련해서 조금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관부가세 중에서도 부가세가 면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세 면제는 있는데 그 개인 소비 품목에 대해서 이제 관세 면제는 되는 경우가 그 금액에 따라서 관세 면제는 된다고 하더라도 부가세는 다 내고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동남아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동남아도 그 통관이 좀 힘든 국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데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데들보다 오히려 동남아가 통관에 더 까다롭게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이제 더 자국 산업들을 더 보호하려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중동 같은 경우도 그 여기도 통관 이슈들도 있고 그리고 뭐 그 품목에 대한 이슈들, 그러니까 뭐 할랄 인증, 그러니까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들에 대한 체크를 좀 더 해보셔야지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저희가 1, 2, 3, 4, 5, 6, 7, 8까지 이제 적었는데 여기가 의미가
저희 이제 플랫폼에서 많이 발송을 하시는 국가 순위예요. 사실 지금 첫 번째가 미국인데 지금 혼돈의 카오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량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의외로 동남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까지는 미국이랑 유럽 쪽, 일본 이런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소비 수준이 되는 국가들 위주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게 최근 그러니까 계속 이제 동남아 쪽 시장을 되게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세요. 근데 동남아 쪽 시장은 사실 조금 이제 다르게 접근을 하시는 과정이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는 좀 특정 채널을 통해서 특정 이벤트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판매를 하시는 경우들이 오히려 좀 더 많이 있고 일반적으로 브랜드를 글로벌로 운영을 하셨을 때는 지금 요렇게 요런 순위로 보시는 거가 타겟팅 하시는 것도 기본은 이 순서로 보시고 그 다음에 특정 국가들을 타겟팅 하시는 거는 그 시장에 맞는 전략을 따로 운영을 하시는 거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 캐리어 전략에 대해서 멀티 캐리어 전략이랑 멀티 웨어하우스 전략이랑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보통 이제 스토어를 세팅을 하시고 결제를 붙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배송사를 알아보실 텐데 보통은 이제 배송사를 그러면 우리 어떤 배송사로 보내지? 보통은 이제 한 군데랑 계약을 하세요. 우리 나 EMS가 괜찮대더라. EMS랑 계약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뭐 UPS로 보내자. 아니면 뭐 견적을 또 다 여러 군데서 받으시고 보통은 이제 한 군데로 배송을 보내시는데 그렇게 하셨을 때 이제 좋은 점은 그냥 한 군데만 한 군데 라벨만 붙이면 되니까 그런 이제 관리 측면에서는 조금 더 편리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멀티캐리어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 배송사마다 주력 국가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으로 보내실 때는 한진 사가와로 보통 발송을 하시고요. 사가와라고 하면은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 CJ나 아니면은 뭐 그런 뭐 로젠 택배나 일본 로컬에 특화되어 있는 배송사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보낼 때는 뭐 DHL이나 페덱스 같은 특송사로 보내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저렴하게 보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중국으로 갈 때는 순풍으로 보내시는 거가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저렴하세요. 그리고 로컬 서비스에 대해서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도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은 미국에서 직구를 하셨는데 보통은 UPS나 이런 특송사 통해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배송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UPS 기사님은 우리 아파트에 공동 출입문 현관 번호를 모르세요. 그런데 매일 오는 한진 택배 기사님은 아세요. 그게 이제 로컬 배송사랑 이제 글로벌 배송사랑 조금 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해외로 발송하실 때도 그 국가의 로컬 배송사를 사용하시는 거가 오히려 더 편리하게 그 받는 고객분들은 좀 더 편리하게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여러 개 배송사들을 다 계약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기에는 그럼 나는 요거 보낼 때는 요 배송사한테 접수를 해야지 되고 이거 보낼 때는 저 배송사한테 접수를 해야지 되고 이런 이제 관리 부분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배송 비용도 여기다가도 결제해야 되고 여기다가도 결제해야 되고 이 여러 개 배송사 여러 개 계약들을 다 따로따로 관리를 하시는 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통합 플랫폼으로 저희 YG 커머스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YG 그 미국 0.5kg 보내는데 금액들이 저렇게 다르거든요. 제일 저렴한 거는 15,000원대부터 발송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제일 비싼 거는 36,000원까지.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배송 특성도 또 좀씩 다르기는 한데 예를 간단하게 그냥 가격만 비교를 해도 꽤 많은 차이가 있고요. 배송 퀄리티에도 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 웨어하우스 전략은 지금 좀 제 첫 번째 세션에 이제 잘 되는 브랜드들은 처음부터 그냥 로컬 전략으로 가십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그 이재익 대표님 하셨던 것처럼 사실 로컬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그 현지 창고를 두고
현지 운영을 하시는 거가 사실 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모든 브랜드들이 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으시죠.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세팅을 하기가 챌린징하기 때문에 사실 멀티 웨어하우스 전략은 한국에서 대부분 스큐를 운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특정 국가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반응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확장을 해 나가시는 전략으로 하시는 거가 조금 더 현실적인 이제 그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한국 창고를 메인 창고로 여기에는 다양한 스큐들 여러 가지 재고들을 많이 넣어놓을 수가 있고 로컬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메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뭐 미국에도 어떤 특정 스큐 진짜로 많이 나가는 주력 상품들은 미국 창고에도 둘 수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뭐 유럽은 조금 더 다른 이제 스큐가 다른 품목들이 좀 더 반응이 있어서 유럽 쪽은 그 스큐들을 운영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틱톡샵 오픈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특정 이제 채널을 운영하기 위한 스큐나 그 현지 창고를 운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멀티 캐리어 전략이랑 마찬가지로 운영에 대한 부담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부분이 생기세요. 예를 들어서 미국 창고 그 계약을 하시고 미국은 요새 미국 로컬 창고에다가 몇 개 넣어놓고 그 어느 정도 물량을 넣어놓고 그리고 채널들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는 거는 미국 창고에서 발송을 하게 세팅을 하실 텐데 그거랑 이제 한국 창고랑 같이 이제 운영을 하시게 되다 보면은 이 부분들은 담당자도 다르게 운영이 되신다든지 아니면은 한 담당자가 이거 두 개 다 매니징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관리에 대한 이슈가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플랫폼에서 YG 커머스 플랫폼에서 다 매니징 통합 관리가 가능하시도록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로컬 발송까지 현지 창고의 로컬 발송까지 저희 플랫폼 안에서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으셔서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거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저희 이제 그 대략적인 저희 시간은 없어서 요거를 다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간단하게 저희 이제 화면 구성들 그러니까 저희 플랫폼의 화면 구성들 한 번씩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로그인하시면은 보실 수 있는 대시보드고요. 뭐 이렇게 수집된 전체 이제 채널별로 수집된 주문 내역들 그리고 발송하고 있는 뭐 배송사, 국가, 품목들 뭐 이런 내용들 보실 수 있는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연동하는 것도 저희 뭐 샤피파이라든지 카페24나 IM앱이나 뭐 아니면 뭐 다른 이제 그 스토어 채널들은 전체 다 연동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배송사도 마찬가지로 사용하시는 DHL 어카운트가 있으시면은 DHL 어카운트 번호만 넣고 이제 연동하시면 되시고 아니면은 뭐 그 EMS 우체국이랑 계약이 돼서 우체국 EMS 있으시다 그러면은 어카운트 번호만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문 수집도 자동으로 그냥 전체 그 수집이 되고 있어서 특별히 다른 작업하실 거 없으시고 그 다음에 수집된 주문들의 상세 내역들 뭐 그 내용들 보실 수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 수집된 주문의 배송사 추천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배송사로 발송을 이 주문에 대해서 어떤 배송사로 발송을 하셨을 때 배송비가 얼마 정도 예상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 AI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 주문 내역들, 그 품목 정보들 그리고 뭐 그 주소 정보 뭐 이런 내용들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AI 서제션,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주문 내역들에 뭔가 미스매치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요 주소지의 전화번호 포맷이 다르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게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품도 저희가 반품 URL, 그러니까 그 반품 기능이 저희가 있어서 고객한테 반품 포털 형태로 반품 URL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그 받은 그 주문 정보랑 그 다음에 그 이메일 주소 뭐 그 주문 번호 뭐 이런 걸로 조회를 해서 반품 신청을 직접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은 쇼피파이랑도 다 연동이 되어 있어서 고객이 이제 쇼피파이에서 반품을 신청해도 이쪽에서 또 주문 수집이랑 마찬가지로 반품 정보도 수집을 해서 고객 커뮤니케이션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반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현지 배송사가 있는, 그러니까 현지 법인이 있는 DHL, 페덱스, UPS로 발송을 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그 반품 라벨도 발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발송을 한 그 송장 기준으로 반송 송장도 제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반품 창고 어드레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현지 로컬 창고 어드레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서 그쪽으로 고객한테 반품을 해주세요라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한국으로 반송은 힘들고 현지에서 이제 검수 후에 이제 현지 폐기하는 형태로는 진행이 가능하신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조금 오버가 된 것 같은데. 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제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배송사마다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와이즈 커머스를 이용하면은 픽업 서비스도 자동으로 배치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픽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데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UPS나 DHL이나 페덱스나 이런 데들은 저희 플랫폼에서 배송 접수를 하신 다음에 거기 이제 픽업 예약 요청하기라는 이제 그 버튼이 있어서 거기서 언제 어디로 픽업해 주세요라는 걸 요청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그런 거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입고지 주소가 안내가 되고 있고요. 저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은 아까 전에 DAP랑 DDP 세팅 있잖아요. 그 세팅을 거기 해당 앱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DAP든 DDP든 어쨌거나 이것도 배송사마다 이제 그 어떤 데들은 DDP만 가능한 이제 국가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배송사마다 조금씩 옵션이 다른데, 근데 뭐 그런 특송사들 같은 경우에는 UPS나 DHL 같은 특송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다 옵션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도 그 옵션 선택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뭐 DAP, DDP 옵션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시그니처 리ኳ이어드, 그러니까 그 배송 받을 때 사인이 필요해, 아니면 뭐 인슈어런스가 적용이 돼야 돼, 뭐 아니면은 이거 위험물로 등록이 되는 경우야, 라는, 아니면 뭐 추가 서류가 더 들어가야 되는 배송이야, 이런 부분들도 다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대표님 잠시 전에 말씀하신 게 DHL 계정이 있어야지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셀러 입장에서 와이즈 커머스하고만 계약을 하면 9개 운송사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각각의 운송사하고 셀러하고 개별적으로 또 계약을 해야 되는 건지. 기본적으로는 이게 배송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직접 계약 어카운트, 배송사 어카운트가 필요하신 배송사가 있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배송사랑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데들은 이제 다 직접 하실 필요 없으세요. 저희 쪽 가입만 하시면은 그 배송사들은 다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럼 느낌상 국제 배송사는 운송사는 저희가 별도로 해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그렇죠? UPS, DHL이나 페덱스는 저희가 별도로 계정을 생성해서 와이즈 커머스 플랫폼만 빌리는 이런 형식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사용하시는 배송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UPS 같은 경우에는 직접 어카운트가 있으시면은, 계약을 하시면은 어카운트 번호로 연동하실 수도 있으시고, 그리고 와이즈 커머스 UPS, 그러니까 저희 쪽 통해서 UPS 계정을 오픈을 하셔서 그 할인율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EM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체국이랑 직접 계약을 하셔야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 통해서 이제 발송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배송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가 9개 다 이용하려면 최소한 3, 4개는 저희가 별도로 어카운트를 만들어야 되네요. 계약을 해야 되네요. 네, 맞아요. 저희가 연동되어 있는 배송사가 9개가 있는데, 네네. 그거를 전체를 다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예. 이제 몇몇 배송사들은 직접 계약을 하셔야지 되십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다음 줌. 네네.
지금 웨비나 통해서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요. 14K 또는 18K 골드 주얼리를 해외로 판매 배송할 때 일반 패션 제품과 달리 추가로 고려해야 할 통관, 관세, 규제 이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 그 질문에는 사실 어떤 국가로 발송을 하시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이게 국가별로도 그 같은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별로도 다르고 금액별로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게 뭐 14K인데 얼마짜리 14K야?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희 쪽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액세서리류는 관세가 없는 걸로 알고는 있기는 한데 그거는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러니까 배송에 관련된 노하우라든지 전략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배송뿐만 아니라 그 스토어 운영에 대한 운영 프로세스, 그러니까 뭐 마케팅이나 뭐 이런 부분들 하고도 조금 다른, 구축하고도 조금 다른, 실제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제 스트럭처나 이런 부분에 대한 효율화 그리고 운영 그 전체적인 이제 운영 효율화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쪽에서 좀 컨설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제 건부가세가 얼마가 나와요?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확인들은 저희도 사실 저희가 물류사는 아니고 저희가 관세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을 해보고 안내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용 가능하십니다. 미국이나 뭐 특정 다른 국가들도 다 이용은 가능하신데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볼륨이 되시면은 이제 따로 개별 계약 형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0% 사스 플랫폼이라서 그냥 이메일 인증하시고 회원 가입하시고 뭐 신용카드 등록하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세요. 물류도 그냥 배송 접수도 지금 9개 배송사 중에 어카운트 넣고 연동이 되거나 아니면 저희 쪽에서 그 사업자 인증을 거치셔서 발송을 하시거나 라벨도 출력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물류 창고는 따로 그 계약을 해주셔야 돼서 현지 창고들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네, 셀메이트나 이지어드미나 아니면은 네, 맞아요. 그런 이제 사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그 셀메이트나 이지어드민이 이제 국내 쪽 운영, 그 로컬 운영에 좀 특화가 돼 있다고 보면은 저희는 크로스 보더, 그러니까는 해외 쪽으로 전체 글로벌 인프라를 운영하실 수 있는 환경에 최적화돼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